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사실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제가 근데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옥수수를 다루는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는 진짜 흔한 그쵸. 식재료잖아요. 근데 이런 옥수수에도 좀 영양적으로 좀 좋은 성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쵸. 옥수수 자체는 사실은 이게 곡류인데, 네. 우리가 곡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약간 채소류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식재료이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노랗게 막 반딱반딱하게. 그래서 맞아요. 그 옥수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란색, 모든 채소는 선명한 컬러를 가질수록 좋은 성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색을 내는 성분들이 뭐 눈 건강에 좋은 거, 루테인, 제아잔틴 그런 게 막 왕 들어가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0.9, 0.9로 좀 떨어진 겁니다, 지금. 아, 그래도 와, 훌륭한데요. 1.5, 1.5였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옥수수에 있는 그런 눈 건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분들이 또 있을까요? 그쵸. 일단 곡류니까 이 자체가 식이섬유도 많고요. 옥수수 보면 입안에 뭐 많이 씹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많죠. 아, 그 옥수수에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루테인, 지아잔틴, 뭐, 네네네. 진할수록 그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스크린, 뭐 노트북 이런 거 너무 우리가 화면을 많이 보니까 사실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수험생한테 눈 건강 영양제 챙겨 주신 어머니도 계시고 하실 텐데,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가 있는 그 루테인과 제아잔틴 때문에 옥수수가 노란색을 강력하게 내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일반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옥수수에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눈 건강에 좋은데, 특히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의 여러 이제 뭐 설명들 중에 이제 망막 주변, 뭐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되게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황반변성 이런 거는 노안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옥수수를 좀 많이 먹으면은 이런 거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네. 또 이러면 또 옥수수 박스로 드시는 분이 나온단 말이야.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강력한 노란색, 뭐 강력한 주황색, 이렇게 뚜렷한 색깔의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옥수수는 우선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나요? 뭐 일단 옥수수 버터구이 뭐 이런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어떨까? 아, 맛은 좋은데 네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옥수수를 먹는 게 뭐 구황작물 간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 맘대로 먹으면 어때요? 맞죠? 그 개인의 기호니까 맞는데, 그래도 기왕 먹는 거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면 뭐 신선한 옥수수 쪄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뭐 버터에 굴려 먹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건강한 방법에 최소한의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앉은 자리에서 몇 개도 드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한 번에 막 서너 개, 네다섯 개 옥수수 드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옥수수를 구워 먹는 건 또 어떤가요? 버터에 하는 거 말고 그냥 생으로 구워 먹는 생으로 구우면 잘 안 익고요. 결국에는 그냥 굽는 것 같은 그런 뭐 맛이나 식감을 내시고 싶으면 삶거나 찐 옥수수를 이렇게 팬에다가 굽는 게 더 빠르죠. 생 옥수수를 팬에다 바로 굽는다고 해서 걔가 속에까지 막 말캉말캉하게 그렇게 익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아까 삶아서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삶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그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수수 스프도 좋고요. 아, 저는 옥수수 죽도 추천입니다. 이거 완전 별미예요, 옥수수 죽. 우리 옥수수 스프 먹으면 노랗고 고소하고 이런 맛도 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뭔가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옥수수 죽은 쌀이랑 옥수수를 같이 끓이는 거기 때문에 옥수수 스프에서 나는 것 같은 고소한 단맛도 나고 옥수수 고유의 향미도 충분히 나지만 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포만감도 더 좋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별미예요. 죽이나 스프로 먹으면은 네. 확실히 소화되는 데는 도움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혹은 내 옥수수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먹고 나서 소화 안 돼. 뭐 이러신 분들도 죽이나 스프로 드시면 소화 흡수에는 훨씬 좋은 영향이죠. 속도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은 네. 그 옥수수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고 네. 그 쌀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에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옥수수 자체는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가 되게 많은 탄수화물이에요. 드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는 혈당이랑 상관없어 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당뇨가 있어 나 옥수수 좀 조심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이 옥수수로 따지면 뭐 반 개? 3분의 2개? 정도의 옥수수까지는 괜찮고요. 뭐 그 정도면 사실 옥수수 죽을 섭취하신다고 해도 저는 무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옥수수죽을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옥수수가 맛있어야죠. 옥수수가 네, 싱싱하고 좀 제철에 난 옥수수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그 알갱이를 갈아서 쌀이랑 같이 갈아서 끓이시면 진짜 옥수수의 그 풍미가 완전히 녹아든 죽이 되고 뭐 씹는 식감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옥수수 알갱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드시면 씹는 식감도 나면서 옥수수 맛도 아주 강하게 나는 굉장히 고소하고 달큰한 옥수수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갈 때는 생으로 같이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익힌 다음에 가는 게 좋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좀 빨리 하시려면 그냥 삶은 옥수수를 가지고 하시는 게 죽을 끓이실 때는 짧은 시간에 끓이실 수가 있죠. 그 귀찮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럼 이 신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옥수수를 섭취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좀 권장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장 질환의 유래 자체가 예를 들어 당뇨가 있어서 이게 신질환으로 합병증처럼 온 케이스라면 여전히 혈당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량의 옥수수를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옥수수 죽처럼 옥수수 약간 뭐 다른 재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완성된 요리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 과량 드시지 않는 정도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이니까 뭐 신장 질환 앓으시면서 식사량이 줄어서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맞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먹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옥수수죽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옥수수죽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죽을 만들 때 상상했던 음식은 옥수수 스프예요. 그래서 옥수수 스프를 머릿속에 두면서 이 죽에 대한 키워드로 바꾼 것이어서 딱 드셔보시면 옥수수의 향미가 살짝 올라오면서 익숙한 옥수수의 스프 같은 맛도 있으면서 빵이랑 같이 드셔도 좋고요. 차갑게 드셔도 찹쌀을 넣어서 약간 찐득한 소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 냉장고에 넣으셔서 소스 같은 느낌으로 빵을 이렇게 디핑해서 드셔도 좋고. 그럼 재료는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생 옥수수를 쪄가지고 이 알을 다 까가지고 하면 가장 맛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선은 업장이다 보니까 깐 옥수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깐 옥수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불려서 삶아서 미리 냉동고에 보관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소분해서 다른 부재료와 같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끓여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죠? 그 스위트콘. 이게, 스위트콘. 예, 얘도 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익숙한 옥수수 스프의 맛이 나기도 하고, 흰 우유. 네, 흰 우유가 들어가고요. 우유는 고르는 팁이 따로 있을까요? 요새 우리 나오는 우유들은 다 맛은 같은데, 분유를 환원해서 만든 환원 우유 있거든요. 그런 가격이 싸긴 한데 맛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이게 프레시한 우유를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키워드인데, 얘는 이제 우리 그 생크림이에요. 생크림이요? 네. 생크림을 넣어서 약간 이 우유만으로는 이게 커버하기 힘든 약간 딥한, 이게 찐득한 유제품의 향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근데 죽에 생크림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옥수수 스프를
모테로에서 만들었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한 맛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조합으로만 하면 되나요? 네, 이거를 조합하고 약간의 소금과 설탕 넣어서 약간 간 맞추시면 되고요. 다 믹서에 넣고 적당량의 물을 넣어서 다 갈아주시면 돼요. 물은 어느 정도 넣으세요? 물은 이 원재료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1인분 만들 때 분량으로 보면 한 컵 반 정도? 한 컵 반 정도. 네네. 그 정도 넣고 갈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믹서기에다가 양은 제가 재워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넣을 때, 한 가지 팁은 이게 이제 다 갈잖아요. 그러면 믹서기에 남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다 붓지 말고 한 3분의 1 정도 남겼다가 나중에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되게 맛있는 그 옥수수 건더기들이 많단 말이죠. 좀 물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간단합니다. 옥수수. 옥수수 삶은 거? 여기서 팁은 이 옥수수가 깐 옥수수예요.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옥수수 껍질 있는 우리 그 옥수수가 있기도 하고 이 껍질에 피막이 있거든요. 그거를 깐 찰 옥수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걸 팔아요? 쿠팡에서? 네네, 쿠팡에서 팔아요. 가격이 깐 찰 옥수수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 가공해서 드시기에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안 깐 것들은 잘 불려지지가 않고, 삶아도 안에 이제 그 하얀 심지가 있죠. 그게 남아가지고 좀 먹기 불편하세요. 아, 네.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 네네. 그리고 우리 익숙한 스위트콘. 한번 참으시고. 이게 따로 남겨놨는데 얘는 이제 옥수수를 죽을 만들 때 제가 다 갈아요. 씹히는 맛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양을 좀 남겨놨습니다. 다 갈아서 넣은 곳에 이렇게 좀 건더기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얘는 이제 같이 끓이죠.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알 건데 이 다 갈아 놓은 것에다가 맨 마지막에 같이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금이랑 설탕 넣고 우유는 한 반 컵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컵. 네. 그리고 생크림은 한 2숟가락 정도? 2숟가락. 와, 벌써부터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만들면 어떤 맛이 나나요? 옥수수 맛이 나죠. 옥수수 맛이요? 네. 옥수수를 갈다 보니까 이게 진득한 뭔가 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밥을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서 찹쌀밥을 만들어 놨다가 이걸 같이 갈아주면 적당하게 찐득한 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한 2숟가락 정도 분량으로 넣고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렇게 다 넣고 갈면 되고요. 네. 얘는 이제 보통 양식에서 많이 쓰는 소스거든요. 어떤 건가요? 매기 소스라고 일반 어떤 이제 매장에 가서 매기 액상 소스 찾으시면 맥이면 저희가 아는 그 물고기 맥이 그거 맞나요? 그 매기 아니고요. 그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치킨 스톡이에요. 아, 치킨 스톡. 네. 그 맥이 아닌 거죠? 네, 그 매기 아닙니다. 아, 그래서 얘는 1티스푼 정도? 1티스푼 정도. 네네.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엄청 짜요. 음. 네, 그 농축된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얘는 한번 드시면서 조금 한번 해보시면 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다 혼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갈아줄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가시면 지금 이와 같이 약간 그 액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와 있죠. 얘를 이제 우리가 끓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농축된 뭔가 이제 점도가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팬에다가. 네. 그러면 이렇게 뭐가 좀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물을 붓고 그럼 남아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 넣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다 맛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아까 저기 남겨놨던 이 스위트콘.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끓여주면 끝입니다. 이거 얼마나 끓이면 좋을까요?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 5분 정도면은 한 중불이 좋나요? 아니면 강불이 좋나요? 중불. 중불로.
모든 재료를 너무 강하게 끓이면 이게 죽이다 보니까 누룽지처럼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또 맛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러 그걸 원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약간 중불과 약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5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더 해야 될 건 없는 건가요? 이 옥수수 죽에서는? 네, 옥수수 죽은 얘가 끝이에요. 와, 그럼 이거 다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리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면서 하신 게 10분 정도니까, 네. 실제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네, 할 그냥 수도 있겠... 1분이면 모든 게 조합돼서 이제 갈게 되는데, 네. 근데 준비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많죠. 아까처럼 이제 찰, 옥수수. 얘 건조된 거다 보니까 얘 불리는 시간도 한 몇 시간 되고, 얘를 또 삶는 것도 한 뭐 3, 40분 삶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뭐, 준비하는 것들이 뭐 이리저리 있으니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얘는. 그럼 아까 깐 옥수수를 불리고 삶는 것만 시간을 좀 쓰면. 맞아요. 그게 네. 가장 키워드 같아요. 아, 근데 걔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해봐야 되나요? 어렵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사이에서는 항산화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항산화가 대체 어떤 건가요? 항산화를 이해를 하시려면 산화가 무엇인지를 더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2개가 나왔는데 2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뭐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순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플러스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 질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 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뭐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
60%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아, 그거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한 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이제 드시는 분께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그 전복 예, 영양 음식으로 너무 잘 알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복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전복만큼 사실 보양 재료로 여겨지는 게 더 있을까요? 되게 많은 보양 재료가 있지만 아마 앙케이트 하면은 탑3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전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보양 재료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전복 자체는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긴 한데 거의 땅에서 나는 삼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추앙받는 보양 재료죠. 근데 그도 약간 그럴만한 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인데 지방 함량은 굉장히 낮고 맛 자체가 일단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노소 거의 가리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맛이 좋아야 뭘 먹고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몸에도 좋은 재료, 그렇다 보니 더 좋은 보양 재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전복을 그 맛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병우 회복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는 또 잘 되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이면서도 무기질을 같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런 재료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 아연도 굉장히 높고 셀레늄도 높고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전복이 일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우선 면역력이 저하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재료면 좋은데 전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아연, 셀레늄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 작용하는 것,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잘 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복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전복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 상처 회복이랑 감염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뭐 편식하고 몸이 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만 놀이터 가서 넘어져도 그 상처가 빨리 안 나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게, 젊었을 때는 어디 가다가 툭 부딪혀서 피가 나도 금방 그 피가 지혈이 되고 그 상처가 봉합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나고 나면 잘 안 아물고 계속 덧나고 그 위로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약해졌나 봐, 그런 개념보다 더 상위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복에 요오드가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복 자체가 전복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미역이거든요. 미역 자체가 요드가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복도 요드가 높은 식재료에 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드도 우리가 면역력에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전복 자체가 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량만큼도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단백 식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도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소화 잘 되는 보양식 고단백 식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르신들은 삼계탕 드시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소화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가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인 내 몸에 단백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라고 할 때 전복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근감소증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또 하체 근육이 또 늘 수도 있고 연골에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전복죽도 어떤 레시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복죽을 좀 맛있게 끓이는 박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지. 일단 그 전복은 크고 싱싱한 게 좋은데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전복을 싱싱한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세척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 손질을 잘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해요.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복 살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아내서 끓이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전복죽 있잖아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게 뭐 참기름 이런 걸 두르면 좀 더 맛이 있을까요? 그렇죠. 참기름을 둘러서 잘 손질된 전복살을 볶으면 훨씬 고소하죠. 전복죽 먹을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전복이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굉장한 양의 전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 한 개 정도 전복이면 되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셔도 전복 2개 드신다고 1개 드신 거에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1개 정도 양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 알러지 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조개류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해도 전복에 알러지가 반드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량씩 시도해 보시고 양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 양을 늘려보시고 애들 이유식 하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전복죽을 신장에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복이 이제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먹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요드도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신장에도 사실 살짝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복을 한 번에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력 회복하시고 입맛을 돋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확실히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시도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죽을 좀 할 네. 전복죽이잖아요. 전복죽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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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넣으면 됩니다. 되나요? 네네. 아, 질 좋은 재료를 많이. 네. 질 좋은 재료 많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쓰시나요? 이런 하실 때? 전복죽이잖아요. 저는 네. 전복죽 생각하면서 죽을 좀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서울에 땡땡가 전복죽인데 전복이 별로 없어요. 전복죽은 좀 비싼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라도 올리고 전복을 더 넣지. 약간 그런 피드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러면 전복을 많이 주고 가격을 조금 올리자. 너무 비싸면 안 되니?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 완도에서 대전복들도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네, 이거 꿀팁이네요, 이거. 네, 구독자분. 그래서 요 조그만 전복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만해요. 그래서 이제 큰 전복들이 더 맛있잖아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복 내장도 잘 손질을 해서 소스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재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메인 재료인 전복인데, 이 전복은 저희가 이제 완전 횟감 상태로 온 전복을 제가 손질한 거예요. 이 전복을 다 손질을 해서 다 썰어서 얘를 살짝 볶아서 여기 육수랑 같이 해서 냉동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전복 내장인데 제가 소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복 내장도 다 손질을 해서 갈아서 그 육수랑 같이 소스를 만들어서 냉동시켜 놔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가 5종 정도 있는 야채들이 들어간답니다. 5종이면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 야채는 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애호박이고요. 하얀 것들은 양파, 그리고 감자, 양배추, 그리고 당근, 이런 거죠. 뭔가 비쌀 때 있고 쌀 때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시간 날 때 다 이렇게 썰어놔서 데친 다음에 냉동을 시켜 놓거든요. 고객님들도 뭐 보시는 그 시청자님들도 집에 이제 야채들 많잖아요. 야채들 집에 가지고 안 쓴다고 하면 냉동 시켜 놨다가 나중에 죽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준비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전복이 손질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이지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렇죠. 손질한 거.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이 육수를 이제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야채는 반 컵 정도. 반 컵. 이 죽밥은 아까 육수처럼 한 컵 반 정도 분량으로 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는 전복이랑 전복 내장이 있잖아요. 근데 얘를 지금 이게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좀 이따 끓으면서 이렇게 쭉 전복 내장 색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맨 나중에입니다. 아까 부춘 얘는 정말 하루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너무 투머치 끓이게 되면 약간 질겨져요. 얘가 제일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익으면 되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죽을 끓여주게 되면 얘가 질겨져요. 다 했을 때
얘를 마지막에 넣고 얘가 이제 다 녹으면서 이제 되게 풀 때 끝 하면 제일 좋습니다. 아, 네. 그럼 다 가열됐다고 했을 때면은 한 80% 정도 됐을 때 네, 맞습니다. 정도. 맞습니다. 네네. 불은 어느 정도로 하면? 한 불은 집에서 하면 약 사이로 그냥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 지금 바로 끓이기만 하면 바로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전복 내장 색깔이 나오면서 예쁜 전복죽이 되죠. 아, 오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네.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 진짜 이건 그런가요?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냥 다지는 부분에서 네. 그런 건데 근데 뭐 그 세트 같은 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걸 그래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네, 네, 레시피를. 네. 네. 근데 이 따라해 보지만 그 맛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오리지널에. 그럴 수 있죠. 셰프의 맛이 안 날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아, 이럴 때는 또 오리지널 맛을 또 먹어봐야지 진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한번 오세요. 여기 혹시 어디에 있나요? 아, 저희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혁신도시. 네. 그럼 여기 죽집 이름이 혹시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성대 할 때 태평.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태평죽. 네. 여기 배민으로도 시킬 수가 있나요? 여기? 네, 배민도 되고요. 당연히 쿠팡이츠 주문도 되기도 하고요. 네. 밑에 있으면 그 포장 주문도 되기도 하고 여기 직접 오셔서 매장 크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죽을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맛일지.